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민선 7기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시사토론텐은 2주째 특집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정 현안에 대해서 이용섭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보다 나은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의 김현영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지방선거 공약검증단에서 활동한 광주경실련의 김동원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토론의 장입니다. 지금 이곳 공개홀에는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 패널 30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이 직접 이용섭 시장에게 묻고 답하면서 의견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7기 광주의 미래를 묻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하는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취임한 지 오늘로 나흘째인데요. 예. 취임 첫날부터 아마 태풍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일이 많긴 하지만 길고 또 어려운 길을 돌아온 만큼 일단은 기쁘시죠? 그렇습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시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고요. 실은 어렵고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지켜주셨고 그래서 은혜에 광주를 발전시켜서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회가 새롭기 때문에 시민들 모시고 취임식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태풍 때문에 모시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는 현안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하지 않고 일의 경중이랄지 선후, 완급을 가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성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광주혁신위원회가 지난주에 민선 7개 시정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이제 시장님께 제출을 했는데요. 약 2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보고서를 쭉 읽어보셨을 텐데 혁신위원회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거 참 좋다 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그 6월 13일 날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통상 한 보름 동안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근데 광주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수위원회 대신에 광주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우선 여기에 보면 우리 시정의 기본 비전이랄지 방향이랄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의 비전은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그리고 시정의 목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3대 시정 방침은 청렴, 소통, 혁신 세 가지를 들었고요. 그리고 7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현안 문제, 우리가 광주가 해결해야 될 뭐 군공항 이전 문제랄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대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해서 이제 잘 처리해 가야죠. 아무래도 혁신위 보고서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일자리 정책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시정의 목표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로 정했는데 우선 정의로운 게 이제 첫 번째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혁신위 보고서 내용의 아마 그 대부분이 60% 정도가 아마 그 가장 많은 토론을 한 게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광주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또 낮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여러 가지 광주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용섭 시장의 아마 일자리 정책들을 쭉 보셨을 텐데 우리 김현영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먼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을 표방하셨고 그 광주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성공하셔서 기억에 남는 시장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바람이고요. 꼭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 3대 방침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핵심적으로 조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혁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혁신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혁신을 내세우는데 혁신에서 핵심적인 것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성이고요. 또 하나 이것이 생각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선관위에 제출했던 그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이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혁신이 일자리 경제 분과에서 제기한 내용이 5개 과제 정도 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5개를 실은 다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핵심적인 몇 개만 일단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청년 일자리 해결 방안인데요. 예. 혁신 일자리 경제 분과에서 이야기했던 게 일자리 미스매칭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거, 뭐 요걸 이야기를 하셨고, 요걸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AI 지능형 뭐 이렇게 잡 매칭 뭐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하고, 박람회 등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제 미스매칭 문제보다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청년들이 그냥 선택을 잘해라, 아니면은 저기도 일자리인데 왜 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접근은 청년 일자리의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을 네. 여기까지 일단 듣고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점 지적하셨습니다. 대부분 옳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자리 미스매치만 해결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가 한 8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하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에 오지 않고 비어있는 일자리가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한 100만 개거든요. 근데 100만 개의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되면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거의 해소가 됩니다. 물론 이제 미스매치는 크게 3가지에서 오거든요. 보상의 미스매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훈련의 미스매치, 기업들이 막상 쓰려고 해도 이제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바로 데려와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정보의 미스매치예요.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정보의 미스매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은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뇌파까지 다 검색을 해서 이분이 어디에 가면 가장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겠다 하는 걸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 기업들이 우리 회사는 이런 분을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리에 하면 아까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미스매치 이 매칭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죠. 그래서 정보 부족에서 오는 미스매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실제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일자리 만드는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3가지 전략이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강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광산업, 그리고 금융산업, 자동차, 이런 분야를 융복합시키고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애국으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강주 공동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신산업, 문화 콘텐츠, 이런 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3번째입니다. 강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해서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양 강주의 정의로움,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예양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여기에 2,000개에 가까운 전남의 천혜의 성과 해안선, 천혜의 자원, 이걸 결합시켜서 이걸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서 강주만의 먹거리, 볼거리, 일거리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일자리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김동원 사무처장님,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광주시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이 자리 오신 만큼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 모이신 시민들과 함께 같이 기대가 큽니다. 저는 방금 말씀 들으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크게 시장님 공약을 보면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 제1 공약이 일자리 아니었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10년간 12조 원을 들이는 그 규제풀이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경제 자유구역을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본다면 도시 첨단 산단, 빅그린 산단, 그리고 광주역, 군공항 이전 부지 이런 정도로 묶여 있는데요. 어떻게 구상하라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이 전국에 지금 8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사실 자치단체의 부담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과연 자치단체의 부담은 어느 정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자유구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금도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서 선진 자본과 기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8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새만금청으로 들어가면서 7개지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투자가 약간 부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거의 다 투자가 이루어져서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2차로 경제자유구역을 이제 모집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이나 부산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도 매우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 다시 참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에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인 자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을 가져오려면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는 낙후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신청하면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하는 곳은 그냥 맨 땅이 아니고 빅그린 산단이랄지 도시첨단 산단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조 원 규모의 뉴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12조 원 중에서 대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한 1조 원 내인데 이게 1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건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한 15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재원 부담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을 민간 자본 유치로 자본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거고요. 그럼 이 일자리 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약식 광주형 일자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연기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다들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 혹시 당선인 신분으로 아니면 시장에 취임한 뒤에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요? 예, 매우 관심이 많죠. 6월 1일 날 현대자동차가 우리 빅그린 산단에 투자하겠다 하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광주시가 주관을 하고 현대차는 이제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비지배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30%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자회사가 돼버리고 20% 이상 투자를 하면 연결 재무제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한 19% 정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광주시가 주도가 돼서 지역에 이제 뭐 공공기관이랄지 그리고 기업들을 참여시키게 됩니다. 그럼 현대차는 그 현대차의 브랜드로 생산을 이투하게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투자 협약식을 못 하고 있느냐면 검토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도 한 21%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직접 신설법인에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매체를 도와야 되는데 이런 것 문제. 그리고 현대차에게 과도하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광주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한 10만 대 정도 생산했을 때 이걸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대차와 우리가 협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형 로펌과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투자 협약식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는 이제 8월 중에 협약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강규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은 적정한 임금 실현. 지금 우리 기아차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이 한 9천만 원 되는데 여기는 한 4천만 원으로 낮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정 근로시간. 그리고 원하청 관계가 매우 우리나라에는 불공정합니다. 근데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노사가 공동 책임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 28일 날 청와대에 가서 정책 실장 그리고 또 일자리 수석 만나서 이 강규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했고 그것도 같이 노력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에 투자 예약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현안으로 좀 넘어가세요. 그 혁신위 보고서 내용 중에 5.18 기념탑, 그러니까 5.18 빛의 타워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양양자 후보가 과거 제안했던 내용인데 이걸 수용하신 어떤 배경이 있나요? 수용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제안한 것이죠. 근데 5.18 빛의 타워는 저나 강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추진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과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렇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그렇다면 왜 혁신위원회는 이걸 제안했을까? 강주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없고 살기가 팍팍해서 시민들이 강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이 볼거리를 만들고 다양성을 키우고 또 강주가 광산업이 매우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산업의 선진화된 모습도 보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광산업이 한 발자국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518m 이거는 5.18 상징탑이 아닙니다. 518m는 거기서 가져왔지만 강주의 빛의 타워로서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518m에서 쏘아대는 그 빛이 반경 10km 강주 전역에 이제 빛을 발산시키는 것이고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 하드웨어만 강조한 것이 아니냐 또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재원 걱정하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m 빛의 타워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혁신위 내부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일부에서 또 우려하는 걱정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다음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서울에 63 빌딩이 있는데 63 빌딩의 높이가 274m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에는 롯데월드 높이가 555m인데 518m 하면 층수로 말하면 110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실 가능한가 이건 문제가 실은 다른 걸 다 떠나서요. 현실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그다음에 부지는 어디로 할 것인가 또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광주 랜드마크나 트렌드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광주만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개발이라든가 뭘 만들어서 광주 브랜드를 만든다는 발상은 조금 더 구시대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기 시장님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크게 나왔던 것이 너무 고층 아파트, 무등산을 다 가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크게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뭘 세워가지고 그것도 과도한 높이로 세운다는 것은 좀 시민들의 기본 정서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대부분 의견들이 또 그런 부작용을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큰 도시에 가면 이런 랜드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도쿄 같은 데도 이제 스카이트리라 해서 600m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600m 이상 된 이런 타워가 꽤 있습니다. 뭐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다 감안해야죠. 이 518m 빛의 타워에 대한 거는 좀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시민 패널 분들이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 여기서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께 궁금한 점이나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이신 거죠. 예. 시장님께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저는 먼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광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 생산 라인의 이전, 금호 타이어 해외 매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는 기아 자동차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그 일자리가 줄고 있다에 대한 걱정이신 예.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아마 저도 그렇고 시민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현대자동차에서 그 투자해서 만드는 그 빅그린 산업에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기아 자동차 직원이시니까 근로자이시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어찌 됐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밖에서 청년들은 일을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무슨 일이 됐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불안한 것은 이제 과연 이 일자리가 노동계에서는 좀 찬성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님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자리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광주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전국 평균의 7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 평균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00만 원인데 광주는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일자리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을 얘기하는데 고용률도 전국 평균은 66.3%인데 우리는 6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광주형 일자리 핵심은 노사 민정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장현 시장 계실 때 우리 노동계에서도 잘 협조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노동계에서 이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선됐을 때 당선인 신분으로 제일 먼저 방문했던 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었습니다.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광주시청이 진정성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협력을 이렇게 요구하면 저는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 협조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다음 우리 시민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소희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청년이고 이제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주변을 보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이게 취업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고 또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뽑는 기업체들이 많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이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구인구직 박람회나 기업체 리크루트 같은 기회가 참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좀 맘 편히 공부할 수 있으라고 이제 청년 수당 또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취업 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개최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일자리 부위원장 할 때 취업 박람회를 많이 가봤는데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작년 11월 18일 날인가요? 공공기관 취업 박람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을 이용한 구인 구직 잡 매칭 시스템을 활용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매칭 비율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직 단계, 채용 단계, 근속 단계별로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우선 구직 단계에서는 구직 촉진 수당을 드릴 거예요. 강규도 이미 19세에서 34세까지는 40만 원씩에서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채용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채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주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13개 공공기관들이 금년까지는 18%는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뽑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이걸 매년 2, 3%씩 올려서 2022년에는 3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속 단계 지원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가서 좀 오래 근무하면 또 거기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도 발전하고 본인의 꿈도 실현할 수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입한 게 내일 채움 공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년간 근무를 하면 본인이 300만 원만 내면 목돈으로 1,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더 발전시켜서 중소기업에 3년간 근무하면 목돈으로 3천만 원을 줍니다. 본인이 600만 원만 부담하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인을 일자리위원회를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청년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청년 일자리 상황의 애로사항은 청년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분과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일자리 정책 만들 때 실제 참여를 시키자.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일자리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소희 시민 패널님, 그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아니면 좀 멀게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대해도 괜찮은. 그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시민 패널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쌍암동에서 콩나물밥을 운영하고 있는 최동진입니다. 네,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식당 운영하시면서 혹시 시장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사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참 힘듭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다고 막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콩나물 국밥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인건비가 작년 시급이 6,470원에서 지금 7,530원입니다. 저희 주위,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저희 주위 분들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 알바생 5명 쓸 거 3명으로 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다가 최근에 24시간 없애버리고 5명 썼는데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임금비 상승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노사정에서 했던 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저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리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예, 우선 우리 강주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한 9만 7천 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20만 명 되거든요. 이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3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지원 대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건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생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자영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7,530원으로 16.4%나 올라가니까 금년에 매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하면 900만 원씩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3년까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6.4% 7,530원으로 올라가면서
예년에보다 한 9% 이상 더 높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 차액을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명 채용하고 있으면 13만 원을 매달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별개로 해서 이제 자영사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 상가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강주시의 조직을 이번에 좀 바꿉니다만 그분들만을 위한 전담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주시가 좀 더 애정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수요가 없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강주가 이제 무슨 복지 수당을 지급한다, 뭐 여러 가지 지급을 할 때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 상가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네.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시장님이 시장을 잘 운영해서 저희 네. 소상공인들도 잘 살 수 있는 시기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 패널분 세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 김동훈 사무장님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네. 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좀 시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선 6기에 이제 청년 정책을 상당히 열심히 추진하셨어요.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간섭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청년 단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 이 청년 정책을 좀 수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지원은 하되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뭐 지도 감독을 하지 말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쭉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명심하겠습니다. 예, 저 지나왔습니다만 그 5.18 타워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시장님께서 원리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m 넘는 빌딩은 세계 어디에 가도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지하로 내린 것은 랜드마크를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내린다라는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의 랜드마크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간을 못 얻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고 5.18 정신을 넣는다면 컨텐츠를 채운다면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18 비제타워를 만드는데 공론화한다는 건 좀 맞지 않아 보이고요. 시민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근데 생각이 5.18 빛의 타워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도 저는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하겠다는 것이고 높은 탑은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 광산업을 이용한 그 빛을 내뿜고 하는 그거는 이제 강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양양자 의원이 얘기한 것은 518m에서는 5.18의 사적 같은 거 그런 역사적인 걸 전시를 하고 또 419m에서는 4.19 의거에 관한 거 315m에서는 3.15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잘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주장을 지금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과 이쪽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광산업 관련해서는 빛의 창이 도시라고 해서 우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또 얘기해야 될 현안들이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광주 전남 상생 방안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선 지금까지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광주의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먼저 이전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요. 전라남도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민간공항 이전하는 게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강주 전남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전라도 지정된 지 1000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천년을 희망과 번영의 천년으로 일구어 가려면 저는 우리가 하나의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주 전남은 공동문명체고 하나의 뿌리다. 천년을 하나의 뿌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매 사업마다 각자 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주의 전남을 더하고 전남의 강주를 보태야 거기에 이제 동반 성장의 길이 있고 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조건 없이 민간 공항을 무한으로 통합시키겠다. 그러면 언제냐? 지금 강주 전남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공항이 이전한 이후에 군공항도 이전을 할 텐데 이 군공항이 굉장히 시끄럽고 이 별로 받고 싶어하지 않은 시설이잖아요. 근데 전남 지역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이게 유치 신청을 할 텐데 전남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7년에 무안공항이 개항이 됐는데 10년 이상을 둘 다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저는 전라남도 지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전라남도 도민들께서도 상생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받아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4개 지역이 지금 국방부의 후보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네. 이제 이 네 군데 중에서 작전성 검토를 거쳐서 적지로 나오면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할 텐데요. 근데 그쪽은 별 문제가 없는 게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공항을 만들게 되면 소음 피해를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100만 평 정도 이 완충지를 우리가 사들이게 되고 또 이제 저쪽 바다로 뜨고 내리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한 4,500억 정도 그 지자체에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제 공군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가족까지 합하면 5, 6천 명이 그 군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는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두 개 군이 군공항을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 차원 그리고 그 지자체의 발전 차원 이걸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얼마든지 해결책 찾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민들이 그쪽에서 받겠다고 할지라도 5조 7천억 정도 되는 이전 비용을 어떻게 먼저 마련할지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이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지금 이쪽에 군공항이 한 25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 마련된 데는 한 400만 평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요지고 저쪽은 이제 바닷가기 때문에 가격이 전혀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가 저쪽에 군공항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면 빚을 네. 얻든지 그 회사에서 이제 그걸 조달해서 하고요. 이 땅 250만 평을 그야말로 스마트 시티나 국제 놀이시설로 개발을 하고 이걸 분양하게 되면 그 돈을 여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돈을 넣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언제쯤이면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거죠? 뭐 10년까지는 안 돼도 꽤 오래 걸릴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우리 시민 패널 분들이 또 여러분 나오셨으니까요. 시민 패널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쌍천동에서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 김현석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셨군요.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여행 관련된 뭐 컨텐츠라든지 알겠습니다. 동영상 작업, 광주에 더 많이 오게 만들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광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만나보신 거죠? 네, 예.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사실 생각보다 많이 놀란 게 광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도시였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제 주위 사람들은 저한테 항상 걱정을 많이 해요. 광주에 뭐를 보러 온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용성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는 뭐 미항, 뭐 예술, 정의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 외국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광주에 하루 있을 거를 뭐 이틀, 3일 뭐 더 길게 있고 또 저는 이제 타지에 사는 뭐 부산, 뭐 대구, 서울,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제가 사는 도시를 좀 많이 알리고 있어요.
뭐 개인 역량으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작업을 하고 사람들이 오고 게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 혼자만 이렇게 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좀 많이 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전라도, 광주를 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근데 질문을 좀 길죠. 시간 예. 안에 바라는 점을 간단히 예, 말씀해 주시죠.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주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그 일자리가 줘야 할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회라든지 기회주의자라든지 뭐 연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보고서를 너무 잘 쓴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너무 한탄스러워서 예. 저 이제 시장님한테 어떤 예. 대책이 있고 예. 저 여행 관련된 일을 하는데 콘텐츠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저도 이제 젊다고 생각하는데 네. 유튜브 세대로 넘어가고 이거의 옛날 사람이 아닌 더 현장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그 나이가 됐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점점 더 알겠습니다. 빠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을 제 앞에 배치해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알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센터라든지 힐링 브랜드 이런 걸 좀 광주에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님 뭐 예. 관광적으로 뭐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약하면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걸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 경쟁력은 두 가지에서 나온다. 하나는 전통 문화예술, 두 번째는 천혜의 자연자원. 이건 모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광주는 이제 그야말로 전통 문화예술, 한국인의 한해예술, 애절함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남에 천혜의 자원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엮어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도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의 광주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 시내 투어 버스 하나도 지금 안 두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갈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 광주 전남 관광공사를 만들겠습니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도지사께서 전남 관광공사를 만들겠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 두 개가 합해져야 완벽성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두 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안 만들어지면 광주만이라도 광주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젊고 유능하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투입해서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국제 관광 도시로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 네. 욕심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시민 패널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에 사는 박미자라고 합니다. 빛골 아이쿱 생애별 활동가이면서요.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또 과도한 뭐 건설 경기 이런 것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미래에 우리 광주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 문제인데요. 너무 소외된 거 아닌가.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삼선 장희국 교육감님 공약 중에 고교 그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무상급식은 시에서도 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이렇게 그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측정해 놓고 계신지 예. 궁금합니다. 예. 예,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이요. 지금 이제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가 한 62%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구청에서 한 8%하고 광주 교육청에서 이제 30%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경우에는 광주시가 70%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30%를 부담합니다. 그럼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무상급식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는 이제 시민 패널 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광주 혁신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바란다, 시민들이 이용수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들 좀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약 500여 건, 560여 건이 들어왔는데 가장 많은 게 환경, 교통, 안전 분야. 그러니까 아마 이 도시철도 2호선 이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시민분들 이 도시철도 2호선을 타보신 분들도 있고 타보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우선 저심도 방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공론화를 거쳐서 뭐 트램 방식으로 가는 건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찬바람 불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근데 취임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저 한의문 기간도 있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이 문제 가지고도 많은 비판을 하시고 계셔요. 근데 저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철도 건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재정 적자 문제, 안전성 문제, 기술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론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수 시민들이 어떠한 도시철도를 원하는 것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론화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 모임에도 그쪽에서 생각하는 공론화 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예. 그 공론화 준비위를 빨리 구성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김현영 상임이사님 오늘 어떤 회의에 내용? 참가하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예. 네. 근데 시장님 말씀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선거 전에는 분명히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공론화를 거쳐서 지하철을 건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게 서면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 제가 서면도 네. 구체적으로 이제 건설 어떤 저는 지하철이란 말은 안 씁니다. 네, 도시철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트램도 있고 네. 그게 이제 공론화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네. 그 서두에는 보면 나는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분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하는데 네. 제가 꿈꾸는 광주는 200만 광주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뜻. 제가 알고 있는 거 약간 아무튼 다르다는 그러시네.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만 개 지금의 전반적인 추세는 인구 감소, 산업의 쇠퇴 이러는데 광주가 이제 물론 이제 전남하고 관계해서 200만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먼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공론화는 단순히 그냥 반대 의견을 듣는 것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이제 비스타워, 이렇게 518m 타워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여론을 청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공론화하는 것은 그 원전 문제처럼 수기의 과정을 겪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전제에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장님이 진정하게 이제 공론화 과정을 겪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이제 도시철도와 관계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행정 절차를 일단은 전면적으로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려놓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이제 공론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결론은 내려놓고 네. 짜맞추시기 식으로 공론화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돼서 우리 실무자들 불러서 이제 중단하는 문제도 한번 논의를 했죠. 근데 지금 실시 설계 중이거든요. 이제 실시 설계를 맡겼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금 중단하든 결과가 나오든 비용은 이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하든 안 하든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이제 공론화 과정이 이제 그 전에 금년 안에 끝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듣겠고 여하튼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손들어서 결정하는 거라면 여론조사 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시장하면 되지 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고 경륜 있는 사람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듣겠지만 제 나름대로 확신이 서면 공론화 의견을 감안해서 찬바람 불기 전에 결정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뜻이 공론화 과정에 잘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의견은 100%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시민 모임에 요구한 것 중에 행정행위를 중단을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는 일단 계속 하시는 거죠.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실시 중단하겠다는 설계가 1월 달까지 가고 지금 착공 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실시 설계를 중단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네. 이제 공론화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사는 그대로 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다른 절차는 안 받겠다. 다른 절차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공론화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실 건지 계속. 예. 공론화는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고리 5, 6호기 할 때 수기민주주의 공론조사,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서 이제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전국적인 거하고 강주에서 하는 거하고 300명 내지 한 500명 정도를 선택을 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각 도시철도 유형별로 장단점을 설명드려 가지고 이제 한 2, 3개월 동안 뭐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도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민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배심원들을 모아서 한 2, 3일 또는 2, 3주 동안 잘 설명해서 그분들을 결론을 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공론화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양쪽이 동의를 안 해버리면 이건 새로운 불씨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토론을 저희가 하는 동 지금 50분 45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약 토론할 수 있는 시간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섭 시장의 마지막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1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줄기차게 강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찾아오는 강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강주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성공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언론,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노동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해 가겠습니다만, 결국은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신뢰해 주셔야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7기 광주시장 특집 토론으로 마련한 시사토론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용석 광주광역시장님, 그리고 전문가 패널 2분, 시민 패널 여러분 모두 어려운 걸음 고맙습니다. 네, 민선 7기 광주시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4년 뒤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혁신과 소통, 청렴을 통해서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 또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